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39분 서울 궁정동 안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대통령 박정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수 심수봉이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친밀한 저녁 만찬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 밤이 대한민국 역사를 영원히 바꿀 순간이었다. 김재규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또다시 시끄럽게 웃으며 대통령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부산과 마산의 학생 시위에 대한 이야기였다. 카카, 저런 것들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차지철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김재규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오른쪽 구석, 에어컨 통풍구 옆에서 뭔가 반짝였다. 아주 작은 유리 렌즈였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저건 카메라였다. 누가 설치한 거지?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공식적으로 이 저택에는 보안 카메라가 없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이 만찬을 촬영하고 있었다. 누가? 그리고 왜?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경호원들은 그가 복도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56세의 얼굴에는 30년 충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만약 저 카메라가 자신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밤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30초 후 그는 방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웨이터 박선우는 나중에 증언했다. 김 부장님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요. 오후 7시 40분, 차지철이 또다시 고함을 질렀다. 데모하는 놈들은 다 빨갱입니다. 김재규의 손이 자켓 안쪽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발터 PPK 권총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장의 카메라를 쳐다봤다. 저 렌즈 뒤에 누가 있든 이제 그들은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중앙정보부 본부에서는 28살의 박선우 하급요원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문서 정리 담당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중요한 증거를 보관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오후 7시 50분 전화가 울렸다. 박선우, 당장 궁정동으로 와. 카메라와 녹음기 가져와. 대통령이 총에 맞았어. 전화는 끊겼다. 박선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고? 누가? 어떻게? 그는 장비를 챙겨 차에 올랐다. 서울 시내는 평화로웠다. 아무도 몰랐다. 15분 후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궁정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경호원들이 뛰어다니고 군 장성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대통령의 시신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런데 경호원들은 여전히 실내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천장을 살피고 벽을 두드리고 가구 뒤를 뒤지고 있었다. 무엇을 찾는 거지? 박선우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선임 요원이 사다리 위에서 천장 통풍구를 뜯어내고 있었다. 찾았어. 카세트 테이프 찾았냐고. 그가 소리쳤다.
아직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래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카세트 테이프? 무슨 녹화 테이프? 박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무슨 테이프를 찾는 건가요? 선임 요원이 사다리에서 내려와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넌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나?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전부 기밀이야.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넌 끝이야. 공식적으로 그날 밤 궁정동 저택에는 보안 카메라가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누군가 그 만찬을 촬영했고 그 녹화 테이프는 사라졌다. 누가 설치했고 누가 가져갔을까? 그리고 왜? 그날 밤 자정,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온 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속삭이기 시작했다. 김재규가 쐈다.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했다. 육군본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누가 이 나라를 통제할 것인가? 계엄사령관, 국무총리, 아니면 군부의 실세들. 전두환 소장, 보안사령관이 조사를 맡았다. 공식적으로는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비공식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전두환은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는 김재규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공범자를 찾아내라. 배후를 밝혀라. 이것은 단순 살인이 아니라 쿠데타 기도다. 그의 말은 명확했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다.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든다. 박선우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넌 지금부터 김재규 신문을 기록한다. 모든 질문, 모든 대답을 녹음하고 타이핑해라.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마. 그는 서빙고 중앙정보부 지하 신문실로 보내졌다. 첫 번째 신문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김재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 같았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조사관이 물었다. 왜 쐈습니까? 김재규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대통령을 구하려 했습니다. 차지철이 각하를 망치고 있었어요.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철은 탱크를 보내자고 했어요. 나는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박선우는 타자기를 두드리며 모든 말을 기록했다. 김재규는 계속했다. 나는 18년 동안 박정희 각하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차지철이 그분을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공식적으로는 그의 진술을 기록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아니다. 권력을 위해서였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였다. 밤 10시, 박선우는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전기 윙윙거리는 소리.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경비원들이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하고 있었다. 상자에는 군 보안사 라벨이 붙어 있었다. 안에는 발전기, 전선, 집게가 들어 있었다. 나이든 경비원이 그의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내일부터는 진짜 조사가 시작된다. 네가 들은 것만 기록해.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 그냥 타이핑만 해. 그 말의 의미를 박선우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법은 고문을 금지했다. 비공식적으로 지하신문실에는 다른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김재규는
이제 그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었다. 누군가 그의 진술을 바꾸려 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에서 권력의 찬탈자로. 하지만 왜? 김재규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그는 영웅이었다. 거짓이라면 살인자였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을 결정할 것인가? 법원? 군부? 아니면 새로운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 그날 밤 박선우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만약 김재규가 진실을 말한다면 왜 그들은 그의 진술을 바꾸려 하는가? 그리고 천장의 카메라는 무엇을 녹화했을까? 그 테이프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담겨 있을까? 1979년 10월 31일 신문 5째 날 박선우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다. 김재규는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 스스로 넘어졌다고 했다. 비공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박선우는 김재규의 과거 기록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조사관들은 동기를 찾고 있었다. 왜 그가 대통령을 죽였는가? 개인적 야망? 정치적 음모? 아니면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재규는 1923년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재능 있는 학생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비공식적으로는 같은 경상도 출신 선배인 박정희가 그를 눈여겨봤다. 둘은 고향 사람이었고 같은 사투리를 썼다. 20대부터 김재규는 박정희의 그림자였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김재규는 그의 옆에 있었다. 30년 동안 충성했다. 정보부, 경호실, 외교 업무. 그는 어디서나 박정희를 위해 일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 박선우는 파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1977년부터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의 충돌 기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차지철은 경호실장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졌다. 비공식적으로는 진짜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차지철은 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결정했다. 어떤 보고서가 책상에 올라가는지 통제했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재규는 정보부장이었지만 점점 더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차지철이 그 사이를 막았다. 박선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 시위가 터졌다.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불리게 될 사건이었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유신 헌법 철폐, 독재 타도. 그들은 외쳤다. 김재규는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각하, 국민이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차지철이 그를 가로막았다. 한 목격자가 기록했다. 차지철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데모하는 놈들은 빨갱이입니다. 탱크 몇 대만 보내면 조용해집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 회의 후 김재규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다. 공식적으로는 안보 협력 논의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주제가 있었다. 박선우는 정보부 기록에서 메모를 찾았다. 김 부장, 미 대사관 정무담당관과 면담. 주제, 한국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과 가능한 시나리오들. 3개월 동안 김재규는 미국인들과 12번 만났다. 무엇을 논의했을까? 그 회의록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박선우는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김재규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루틴 외교 접촉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김재규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일까? 만약 박정희가 차지철의 말을 듣고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한다면 광주가 피로 물들 것이었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박선우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10월 21일, 사건 닷새 전에 녹음된 전화 통화였다. 김재규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차지철만 듣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다. 누구였을까? 군 장성? 정치인? 아니면 외국 요원? 김재규는 계속 말했다. 역사는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박선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녹음은 증거였다. 김재규가 사건 전에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 아니면 나라를 구하려 했다는 증거. 해석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해석은 권력자들이 결정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선우는 다시 신문실로 불려갔다. 김재규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조사관이 소리쳤다. 누가 너를 도왔나? 미국? 중앙정보국? 말해. 김재규는 침묵했다. 조사관이 스위치를 눌렀다. 전기가 흘렀다. 박선우는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타이핑해야 했다. 공식 기록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보는 것과 그가 적는 것은 달랐다. 공식적으로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비명과 전기 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6시. 사건 1시간 반 전. 공정동동 안가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웨이터 이종석은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편안한 만찬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김재규가 이 만남을 직접 제안했다. 왜? 박선우는 그날의 증인들을 신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첫 번째는 웨이터 이종석이었다. 이종석은 긴장한 얼굴로 신문실에 들어왔다. 그날 저녁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통은 대통령님이 오시면 모두 긴장하지만 그날은 김 부장님이 더 긴장해 보였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선우가 물었다. 손이 떨렸어요. 담배를 피울 때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를 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종석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목을 가리켰다. 그날 저녁, 차지철은 특히 시끄러웠다. 그는 부산과 마산 시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카카, 저런 빨갱이들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십시오.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울렸다. 김재규는 반대했다. 경호 실장님, 그건 너무 과격합니다. 저들은 학생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지철은 비웃었다. 부장님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이종석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김 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마셨어요. 오후 7시 30분. 가수 심수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박수를 쳤다. 차지철은 계속 떠들었다. 그리고 김재규는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박선우가 물었다. 7시 39분이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요리를 언제 내야 할지 확인하려고요. 이종석은 확신에 차 말했다. 김 부장님이 천장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그리고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복도로 나갔고 30초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박선우는 모든 말을 노트에 적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열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요.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오랫동안 암살을 계획했다. 비공식적으로 이종석의 증언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천장에서 무언가를 보고 결정을 바꿨다. 무엇을 봤을까? 박선우는 그날 오후 궁정동 저택으로 갔다. 그는 혼자였다. 공식적으로는 증거물을 재확인하러 간다고 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자신만의 조사를 하고 싶었다. 만찬이 열렸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오른쪽 구석, 에어컨 통풍구 옆. 거기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아주 작아서 줄깁대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었다. 누군가 회반죽으로 깔끔하게 메웠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만졌다. 신선한 회반죽이었다. 일주일도 안 됐다. 그렇다면 사건 후에 누군가 이 구멍을 막았다는 뜻이었다. 왜? 무엇을 숨기려고? 박선우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회반죽을 조금 긁어냈다. 그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선이 있었다. 잘려진 전선. 카메라를 연결했던 전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재규는 옳았다.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다. 누군가 그 만찬을 촬영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 카메라가 없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누군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그 녹화 테이프는 어디에 있을까? 박선우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때 문이 열렸다. 군 보안사 요원 둘이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증거물 확인입니다. 박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조사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명령서 못 봤는데? 요원이 다가왔다. 그리고 천장에서 뭘 찾았지? 박선우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너 지금 혼자서 조사하고 있지? 누가 시켰어? 아니면 네 개인적 호기심? 공식적으로 박선우는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카메라는 실제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 녹화 테이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김재규가 1분 전에 본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11월 첫째 주. 신문은 더 이상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는 강도 높은 조사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체계적인 구문이었다. 박선우는 매일 지하실에 있어야 했다. 그는 타자기 앞에 앉아 진술을 기록했다. 김재규의 이야기는 매일 바뀌었다. 첫째 날, 그는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 차지철이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나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둘째 날, 그의 얼굴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다. 신문관이 물었다. 누가 너를 도왔나? 배우가 누구냐?
김재규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나 혼자 결정했다.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믿지 않았다. 셋째 날, 정기 고문이 시작됐다. 박선호는 문 밖에서 비명을 들었다. 그는 타자기 앞에 앉아 손가락이 떨렸다. 조사관이 나왔다. 들어와. 이제 제대로 된 진술을 받을 거야. 김재규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셔츠는 젖어 있었다. 땀인지 물인지 알 수 없었다. 손가락에는 전선이 감겨 있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다시 물어본다. 왜 쏘았나? 김재규는 침묵했다. 조사관이 스위치를 눌렀다. 그의 몸이 경련했다. 멈춰! 김재규가 소리쳤다. 말하겠다. 말하겠어. 조사관이 스위치를 놓았다. 말해. 김재규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권력을 원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쐈다. 박선우는 타이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문으로 얻어낸 거짓 자백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진술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조작된 증언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이야기는 또 바뀌었다. 나는 미국과 협력했다. 그들이 나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박선우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CIA 보고서를 봤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놀랐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닷새째 되는 날 밤, 박선우는 김재규 혼자 있는 것을 봤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감방 창문으로 다가갔다. 부장님. 그가 속삭였다. 김재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진실입니까? 권력을 원했다고요? 박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재규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잖나.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김재규는 기침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은 내가 권력을 탐한 반역자이기를 원해. 그래야 자기들이 정당화되니까.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쿠데타를 시도한 반역자였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결정할 것인가? 고문하는 사람들? 새로운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 박선우는 자신의 노트에 2가지 버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식 버전은 타자기로 쳤다. 비공식 버전은 손으로 일기장에 썼다. 오늘 김재규는 5시간 동안 고문당했다. 전기쇼크 3번, 물고문 2번. 그 후 진술이 바뀌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일기를 발견한다면 그는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계속 썼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10년 후든 20년 후든 누군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전두환 장군이 직접 신문실을 방문했다. 그는 김재규를 바라봤다. 넌 나라를 배신했다. 대통령을 죽였다. 이제 네가 원하는 권력은 없다. 있는 건 교수대뿐이야. 김재규는 그를 똑바로 봤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누가 반역자고 누가 애국자인지. 전두환은 비웃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리고 넌 패배자야.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박선우는 그 대화를 기록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썼다. 피의자는 반성하지 않음. 비공식 일기에는 이렇게 썼다. 김재규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11월 중순, 박선우는 증인 명단을 받았다. 공식적으로는 그날 밤 궁정동에 4명만 있었다. 대통령,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가수 심수봉. 하지만 박선우가 현장 보고서를 읽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에는 8명의 이름이 있었다. 요리사 2, 웨이터 3, 경호원 2, 그리고 기술 담당자 1명. 하지만 공식 증인 명단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 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박선우는 인사기록을 확인했다. 요리사 박영수, 10월 27일 가족 사유로 휴가. 웨이터 최민호, 10월 27일 고향 방문. 경호원 강철수, 10월 27일 병가. 모두 사건 다음날 사라졌다. 너무 우연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떠났다. 비공식적으로는 누군가 그들을 사라지게 했다. 왜? 그들이 무엇을 받길래? 박선우는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인사 파일에서 주소를 찾았다. 첫 번째는 웨이터 최민호였다. 그의 등록 주소는 충청남도 작은 마을이었다. 박선우는 주말에 그곳으로 갔다. 공식적으로는 가족 방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증인을 찾으러 갔다. 마을은 조용했다. 박선우는 최민호의 집을 찾았다. 낡은 한옥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나이든 여자가 나왔다. 최민호를 찾습니다. 박선우가 말했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친구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일했어요. 박선우는 거짓말했다. 여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민호는 없어요. 떠났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박선우는 주변을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장을 만났다. 최민호요? 아, 그 젊은이? 10월 말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며칠 있다가 차가 와서 데려갔죠.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민호는 무서워 보였어요. 차에 타기 전에 제게 말했죠. 이장님, 만약 무가 저를 찾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발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박선우는 등골이 오싹했다. 최민호는 납치된 것이었다. 아니면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증인, 비공식적으로는 불편한 진실을 본 사람. 그는 다른 증인들도 찾아봤다. 요리사 박영수. 주소에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가 떠났다고 했다. 경호원 강철수. 전화번호가 끊겼다. 가족도 연락이 안 됐다.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박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 담당자를 찾았다. 이름은 리석진이었다. 그의 직업은 통신장비 관리였다. 흥미로웠다. 왜 만찬에 통신장비 담당자가 필요했을까? 리석진의 주소는 서울 외곽이었다. 박선우는 저녁에 그곳으로 갔다.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집에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렸다. 체인이 걸려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누구십니까? 긴장한 목소리였다. 리석진 씨입니까? 박선우가 물었다. 왜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10월 26일에 대해서요. 문이 쾅 닫혔다.
박선우는 다시 두드렸다. 제발요. 저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리석진은 마른 남자였다. 40대 초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빨리 하세요. 누가 보면 안 됩니다. 박선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두웠다. 커튼이 꽉 닫혀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리석진이 물었다. 저는 조사관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진실을 찾고 있어요. 박선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리석진은 한숨을 쉬었다. 진실? 진실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그날 밤 거기 있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리석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녹화 장비요. 박선우의 심장이 뛰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네. 사건 3일 전에 명령을 받았어요. 군 보안사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대통령과 김재규의 만남을 기록하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사고? 누가 명령이십니까? 직접적으로는 보안사 대위였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전두환 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두환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2대였어요. 하나는 천장에, 하나는 벽시계 안에. 모든 각도를 담을 수 있게요. 녹화 테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위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사건 당일 밤, 저는 테이프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2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조사팀에 줬어요. 다른 하나는 직접 전두환 장군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2번째 테이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요. 만찬 시작부터 끝까지. 김재규가 천장을 보는 순간도, 화장실 가는 것도, 돌아와서 총을 꺼내는 것도, 모든 것. 박선우는 떨렸다. 증거가 있었다. 완전한 녹화가 있었다. 그 테이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밀봉해서 전달했으니까요. 하지만 들었어요. 보안사 요원이 말하는 거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 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김재규가 오랫동안 계획한 암살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군 보안사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녹화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김재규가 무언가 하기를. 아니면 심지어 그를 유도했을 수도 있다.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십니까? 박선우가 물었다. 왜냐하면 리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냐하면 저는 45년 동안 이 비밀을 지고 살 수 없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요. 김재규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는 1분 전에야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12월 초, 박선우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리석진의 증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두환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공식적으로 박선우는 문서 정리를 담당했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금지된 장소를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군 보안사 본부 지하 아카이브. 거기에 2번째 테이프가 있을 것이었다. 12월 5일
토요일 밤, 보안사 본부는 한산했다. 주말 근무자는 적었다. 박선우는 중앙정보부 배지를 보여주며 입구를 통과했다. 긴급문서 확인입니다. 그가 말했다. 경비원은 그를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복도 양쪽에는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 문에는 번호와 분류 등급이 적혀 있었다. 1급 비밀, 최고 기밀, 열람 금지. 박선우는 문서 목록을 외우고 있었다. 아카이브 B17, 시청각 자료. 그는 그 방을 찾았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준비했다. 그는 리석진에게서 받은 마스터키를 사용했다. 리석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걸 가져가세요. 제가 3년 동안 일할 때 복사한 거예요. 혹시 필요할까 봐요. 문이 열렸다. 안은 선반으로 가득했다. 수백 개의 상자, 수천 개의 테이프와 필름. 박선우는 손전등을 켰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979년 10월. 그는 그 섹션으로 갔다.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10월 5일, 정부부 회의. 10월 12일, 청와대 안보회의.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비밀, 2급. 상자는 밀봉되어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2개의 비디오 카세트가 있었다. 하나에는 공식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하나에는 시청 후 폐기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것이었다. 박선우는 그것을 꺼냈다. 방 구석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나타났다. 궁정동 안가 내부, 오후 7시 30분. 타임스탬프가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다. 대통령 박정희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차지철이 그 옆에서 크게 웃고 있었다. 김재근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수 심수봉이 기타를 연주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폭풍 전의 고요였다. 오후 7시 38분. 차지철이 소리쳤다. 카카, 부산 놈들은 탱크로 밀어야 합니다. 김재규가 반박했다. 그건 과격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차지철이 비웃었다. 부장님은 너무 약해요. 오후 7시 39분. 그 순간이 왔다. 김재규가 갑자기 위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이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포착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박선우는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저건 카메라.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그는 방을 나갔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테이블에 남은 사람들. 박정희는 술을 마셨다. 차지철은 계속 떠들었다. 30초가 흘렀다. 김재규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다.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손이 자켓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 화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녹화 시작. 대상 객체의 행동 대기 중.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전문적인. 박선우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보안 녹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작전 감시였다. 누군가 통제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재규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7시 41분. 차지철이 또 소리쳤다. 김재규가 권총을 꺼냈다.
첫 번째 총성. 차지철이 쓰러졌다. 두 번째 총성. 대통령이 놀라 일어났다. 세 번째 총성. 화면이 흔들렸다. 비명, 혼란, 피. 하지만 박선우가 집중한 것은 총성이 아니었다. 화면 밖 목소리였다. 확인, 사건 발생, 프로토콜 베타 시작.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해함, 증거 회수팀 대기.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암살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계획된 작전이었다. 하지만 누가 계획했을까? 김재규? 아니면 그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 박선우는 테이프를 멈췄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폭탄이었다.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면 전체 공식 이야기가 무너질 것이었다. 전두환의 권력 장악, 김재규의 재판,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테이프를 복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다. 불빛이 켜졌다. 3명의 부안사 요원이 들어왔다. 선임 요원이 총을 겨눴다. 손들어, 천천히. 박선우는 손을 들었다. 저는 중앙정보부 소속입니다. 공식 조사 중입니다. 거짓말 마. 요원이 다가왔다. 넌 무단 침입했어. 그리고 최고 기밀 자료를 봤지. 넌 지금 큰 문제에 빠진 거야. 그들은 박선우를 끌고 갔다. 테이프는 다시 상자에 넣어졌다. 이건 본 적 없어. 알겠나? 만약 한마디라도 하면 넌 사라질 거야. 니석진처럼. 박선우의 등골이 오싹했다. 니석진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궁금하면 계속 떠들어봐. 곧 직접 알게 될 테니까. 요원이 비웃었다. 공식적으로 박선우는 징계 조치를 받았다. 비공식적으로 그는 이틀 동안 신문을 받았다. 누가 시켰나? 누구에게 말했나? 다른 증거가 있나?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새겨졌다. 그 목소리. 녹화 시작. 대상 객체의 행동, 대기 중. 김재규는 희생양이었다. 그는 함정에 걸렸다. 하지만 누가 함정을 만들었을까? 1980년 3월,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 공식적으로는 공정한 법적 절차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결론으로 가는 쇼였다. 박선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다. 김재규가 법정에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였다. 6개월 동안의 신문과 고문으로 그는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재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를 사살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저는 독재자를 제거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피고인, 말을 조심하시오. 당신은 국가 원수를 살해했소. 이것은 내란죄요. 김재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독재는 더 큰 범죄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국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차지철은 탱크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을 쐈단 말이오. 저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광주가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수천 명이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김재규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검사는 준비된 서류를 꺼냈다. 피고인은 권력을 탐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되려고 했소. 여기 당신의 진술이 있소. 나는 권력을 원했다. 라고 말했소. 김재규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진술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요? 저는 6개월 동안 고문당했습니다. 전기 쇼크, 물고문, 수면 박탈. 그들은 제가 원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신들이 진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피고인, 증거가 있어? 김재규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증인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박선우는 타이핑했다. 공식 기록. 피고인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그의 비공식 노트에는 김재규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는 고문을 폭로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증인들이 나왔다. 대부분은 검찰 측이었다. 그들은 김재규가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증언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증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두 대본이 있었다. 한 증인은 전 정보부 직원이었다. 김재규 부장은 항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어요. 박선우는 그 증인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신문 중에 협박당했다. 증언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들었다. 다른 증인은 군 장성이었다. 김재규는 저에게 쿠데타 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박선우는 그 장성의 원래 진술을 봤다. 처음에는 김재규와 정치적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3주 후 진술이 바뀌었다. 공식적으로는 증거가 명확했다. 김재규는 권력을 탐한 반역자. 비공식적으로는 조작된 재판.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전두환은 새로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에게 김재규는 악당이어야 했다. 영웅이 되면 안 됐다. 5월 17일 김재규의 최후 진술. 법정은 가득 찼다. 기자들, 관계자들, 군 장성대 모두가 지켜봤다. 김재규가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저는 애국자입니다. 검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다. 계속하시오. 저는 30년 동안 박정희 각하를 삼겼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분은 길을 잃었습니다. 차지철과 그 무리가 그분을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탱크와 총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하고 국민이 피 흘리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행동하거나. 김재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행동했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 수천 명을 구했습니다. 역사는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김재규는 판사를 똑바로 봤다. 저는 교수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10년 후든 50년 후든
이 나라는 제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판사는 평결을 읽었다. 피고인 김재규,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법정이 술렁했다.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5월 24일 새벽 4시 서울구치소. 김재규는 교수대로 끌려갔다. 공식적으로는 정의가 집행됐다. 비공식적으로는 불편한 진실이 제거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비원에게 쪽지를 건넸다. 이걸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경비원은 그 쪽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20년 후든 30년 후든 50년 후든. 하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반역자고 누가 애국자인지. 새벽 4시 30분. 밧줄이 조여졌다. 김재규는 죽었다. 공식 기록. 내란 목적 살인범 처형 완료. 비공식 기록. 불편한 진실을 아는 남자 제거 완료. 박선우는 그날 아침 소식을 들었다. 그는 울었다. 정의가 죽었다고 느꼈다. 40년 후 그 경비원은 쪽지를 박선우에게 전했다.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걸 받으세요.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박선우는 그 쪽지를 읽고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2020년 3월, 40년이 흘렀다. 박선우는 73살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전직 정보요원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평생 진실을 기록한 역사가였다. 그는 서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그리고 400페이지 분량의 일기를 간직했다. 그해 봄, 뉴스가 나왔다. 김재규 유족 재심 청구. 그의 딸과 손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거부했다. 이미 확정 판결입니다. 재심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를 찾았다. 새로운 증언을 모았다. 그리고 언론에 호소했다. 4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는 질문했다. 정말 김재규는 악당이었나요? 아니면 영웅이었나요? 역사학자들이 토론했다. 언론이 특집을 만들었다. 12.16 사건 재조명. 박선우는 그 뉴스를 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45년 동안 그는 기다렸다. 안전할 때를 기다렸다. 권력자들이 물러날 때를 기다렸다. 진실이 받아들여질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다. 그는 김재규 유족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저는 그날 밤에 대해 아는 사람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다. 누구십니까? 무엇을 아십니까? 모든 것을요. 저는 조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재심 청구 심리.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절차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박선우가 지민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선우입니다.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 하급요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재규 조사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명확했다.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45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김재규의 진짜 진술, 고문의 실상, 조작된 증언들, 모든 것을요. 그는 두꺼운 노트 3권을 꺼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사가 항의했다. 저것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개인 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것은 당시 공식 조사관의 기록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1차 자료입니다. 판사는 일기를 받았다.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날짜, 시간, 이름, 대화. 1979년 10월 31일 김재규 첫 신문. 그는 말했다. 나는 민주주의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사흘 후 고문이 시작됐다. 전기 쇼크 5시간. 그 후 진술이 바뀌었다. 박선우는 계속 증언했다. 저는 고문 현장을 봤습니다. 김재규는 의자에 묶였고 전선이 손가락에 연결됐습니다. 그들은 그가 권력을 원했다고 말할 때까지 고문했습니다. 이것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요였습니다. 증인은 왜 45년 동안 침묵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선우는 눈물을 닦았다.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군사정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었을 겁니다.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리석진도 사라졌습니다. 리석진은 누구입니까? 기술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카메라가 있었어요. 전두환이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녹화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검사는 항의했지만 박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그 테이프를 봤습니다. 2000년의 보안사 아카이브에서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카메라를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화면 밖 목소리. 대상객체의 행동 대기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 테이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본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숨겨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증명하니까요. 박선우는 마지막 증언을 했다. 김재규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1분 전에야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물러서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그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갔습니다. 3개월 후 2021년 5월 법원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본 법원은 김재규 사건에 대한 재심을 허가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강요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원래 재판은 공정하지 않았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다. 김재규의 유족은 울었다. 기자들은 쏟아져 나갔다. 뉴스 헤드라인 12.16 사건 재심 허가. 42년 만의 진실. 공식적으로는 법적 절차의 시작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김재규는 더 이상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역사적 인물이 됐다.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 불렀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살인자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 45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나왔다.
박선우의 일기 덕분에, 그가 평생 지킨 기록 덕분에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꿨다. 202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김재규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가혹행위 인정. 뉴스는 전국으로 퍼졌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판결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46년 만에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다. 법원은 고문을 인정했지만 김재규가 영웅인지 반역자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사는 그렇게 말했다. 진실은 여전히 회색 지대에 있었다. 박선우는 그날 법정에 있었다. 78살. 그는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46년.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났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답없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박선우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박선우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라진 증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테이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김재규는 정말로 혼자였습니까? 박선우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니면 그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까? 그리고 만약 함정이었다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두환? 미국?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누군가? 그날 저녁, 박선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거기에는 46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있었다. 일기 6권, 복사한 문서 수백 장, 증인 인터뷰 녹음 테이프, 그리고 한 장의 사진.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사건 직후에 찍힌 사진. 그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다. 천장에 구멍이 보였다. 카메라가 있던 자리,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 군복을 입고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작은 상자 같았다. 녹화 테이프? 박선호는 수십 번 그 사진을 봤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이 희미했다. 공식적으로 그 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선호가 몰래 복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누군가 현장에서 테이프를 회수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다음 날, 박선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저는 4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입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김재규는 1분 전에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7시 39분이에요. 저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그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었으니까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박선우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건 직후 현장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들고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녹화 테이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 모든 진실이 담긴 테이프.
그 테이프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금고에, 비밀 아카이브에, 아니면 외국에 그 테이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 테이프에 무엇이 있습니까? 김재규는 정말 영웅입니까? 전두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선우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그도 모든 답을 알지 못했다.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김재규가 완전히 혼자 결정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그를 유도했는지, 그가 민주주의의 영웅인지, 아니면 복잡한 정치 게임의 희생양인지, 이 모든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식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것.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 사라진 증인들, 조작된 재판, 이 모든 것이 이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박선우는 병원에 입원했다. 폐암 말기. 의사는 3개월을 주었다. 공식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병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누가 알겠는가? 46년 동안 비밀을 지킨 대가일지도. 병상에서 그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젊은 역사학자가 찾아왔다. 선생님, 후회하십니까? 46년을 침묵하며 산 것을요.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옳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일찍 말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함께 묻혔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만족하십니까? 만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박선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김재규는 정말 혼자였을까요? 미국은 정말 몰랐을까요? 전두환은 단순히 기회를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입니까? 만약 김재규가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주는 더 일찍 일어났을까요? 민주화는 더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왔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2025년 6월 3일, 박선우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왔다. 김재규의 유족, 민주화 운동가들, 역사학자들, 기자들. 그들은 그를 진실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공식 부고, 전직 정보요원 박선우 별세, 향년 78세. 비공식 평가, 역사를 바꾼 증인. 그의 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기증한다. 일기, 문서, 녹음, 사진, 모든 것을. 이것들이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두 번째 테이프를 계속 찾아달라. 그것이 어디 있든 찾아서 공개해달라. 김재규가 본 것을 우리 모두가 볼 권리가 있다. 2026년 2월, 지금 재심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다. 김재규는 카메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 만약 알았다면 왜 계속 진행했을까? 만약 몰랐다면 1분 만에 어떻게 결정을 바꿨을까? 그는 민주주의의 순교자인가? 아니면 권력투쟁의 희생양인가? 두 번째 테이프는 정말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테이프가 공개되면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 전두환과 군 보안사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나? 그들은 단순히 사후 수습을 한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한 것인가? 만약 유도했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CIA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김재규와 미국 외교관들의 12번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 그 회의록은 왜 여전히 기밀인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김재규의 선택은 옳았는가? 한 사람을 죽여 수천 명을 구했다는 그의 주장은 정당한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 암살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이것은 법의 문제인가? 도덕의 문제인가? 역사의 문제인가?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토론한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국민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김재규는 복잡한 역사적 인물이다. 비공식적으로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하지만 박선우의 일기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400페이지의 증언, 46년의 기록, 한 사람이 평생 지킨 진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46년 동안 진실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역사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거라고. 김재규는 1분 전에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 1분이 한국 역사를 바꿨다. 그리고 내 기록이 그 역사를 다시 썼다. 진실은 절대 완전히 묻히지 않는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1년, 10년, 50년. 하지만 결국 드러난다. 1026 사건, 1분 전의 발견, 46년 후의 진실, 그리고 여전히 답없는 질문들. 역사는 계속 쓰이고 있다. 김재규가 그날 밤 본 것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선우가 남긴 길을 따라 언젠가 우리는 볼 것이다. 그 1분 안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